오빠,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은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필체도 어머니 것이고 도장도 찍혀 있잖아요. 호진도 유언장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은희야, 요즘에는 위조하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 위조라고요? 은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은희 씨, 어머니가 그렇게 편애하실 분이었나요? 아들 둘은 놔두고 딸한테만 전 재산을 딸한테 준다고요? 말이 안 되죠? 맞아. 호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하신 말씀도 있고, 아들들이 잘 되어서 다행이다. 은희는 시집도 못 가고 걱정이라고 하셨잖아. 가족에게 외면당한 한 여인, 그리고 그녀가 끝까지 지켜낸 단 하나의 진실. 이야기를 듣기 전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녀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끝을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당신의 감정을 건드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월의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대는 시골 마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김말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마을 회관을 빌린 소박한 곳이었는데, 그래도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분이다 보니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은이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했던 막내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막막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던 작은 미용실에서 평생을 보낸 은희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삶 자체의 무너짐이었거든요. 은희야, 정말 고생 많았다. 말자 언니가 복 많은 분이셨어. 이런 효녀를 둬서 말이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위로의 말을 건네며 지나갔습니다. 은희는 고개만 끄덕이며 답례했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은희만 생각하셨어. 마지막까지도 은희 걱정만 하시더라고. 마을 이장님이 은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도 은희 이름만 부르시고. 내 딸 은희는 참 착해. 나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평생 고생만 시켰네 하시면서. 은희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희만 생각하셨던 거죠. 병원비며 약값이며 모든 걸 은희가 감당했지만 어머니는 늘 미안해하셨거든요. 말자 언니가 참 대단한 분이셨어. 시골에서 미용실 하나로 서울의 건물까지 사셨으니까. 옆마을에서 온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건물 말이야. 요즘 땅값이 얼마나 올랐다는데. 은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악착같이 모아서 산 서울 강남의 그 건물. 처음엔 작은 상가 하나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이 개발되고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가치가 몇십 배로 뛰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 건물 임대료로 생활하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셨거든요.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서울에서 내려온 정호섭과 정우진이 은희 앞에 앉았습니다. 장남인 호섭은 명품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고, 차남인 호진도 깔끔한 브랜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두 형제 모두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모습이었죠. 은희의 낡은 검은 상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장례는 잘 치른 것 같네. 호섭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조문객도 많이 왔고, 어머니가 동네에서 인망이 두터우셨나 보네. 시골치고는 괜찮게 했어. 그럼요. 어머니가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사셨는데요.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용실도 40년 넘게 하시면서 동네 분들 머리 다 해드리셨으니까요. 호진이 비싼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정리할 게 좀 있지 않나? 회사 일도 밀려 있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정리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호섭이 고급 가죽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 말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지. 미루면 세금도 더 나오고 복잡해져. 특히 강남 건물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만만치 않거든. 은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의 시신이 아직 차갑게 누워 있는데 벌써 재산 얘기라니. 하지만 두 오빠가 워낙 단호한 표정이라 감히 반박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도 정확히 모르잖아. 호진이 말했어요. 은희가 어머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제일 잘 알 텐데. 통장이며 부동산 서류며. 별로 많지 않으세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비랑 약값으로 많이 나갔고 미용실도 요즘 손님이 줄었어. 그래도 강남에 있는 그 건물은 있잖아. 호섭이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강남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어머니가 젊을 때 몇 천만 원에 사신 게 지금은 몇십억은 될 거야. 호진도 거들었어요. 맞아.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이고 주변에 대형 병원이며 백화점이며 다 들어섰잖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도 자주 온다며?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전화 자주 와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팔라고 계속 연락 왔는데 어머니가 절대 안 판다고 하셨거든요. 당연하지.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몇백씩 들어오는데. 호섭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강남 건물은 나랑 호진이가 반반 나누고 생명보험은 어차피 어머니가 나한테 수익자로 해놓으신 거니까 내가 처리할게. 호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은 은희가 가져가라. 어차피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뭘 하겠어? 나이도 나이고. 하지만 오빠들, 장례 비용이랑 묘지 관리비는 은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장례비만 해도 1,000만 원 넘게 들었고.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호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골집 봤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않겠나?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어서 여유롭지 않다고. 강남 건물 관리비며 세금이며 해서 부담이 만만치 않아. 호진도 거들었어요. 맞아. 나도 애들 학원비며 대출금이며 해서 빠듯해. 은희는 혼자 살면서 돈 들 일도 별로 없잖아. 시골에서는 돈이 많이 안 들어도 되고. 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도맡아 했는데 정작 유산 분배에서는 가장 값어치 없는 시골집만 떠맡게 되다니. 게다가 장례 비용과 앞으로의 묘지 관리까지 모두 은희의 몫이라는 거였어요. 참. 그리고 미용실 정리도 내가 해야겠다. 호진이 마치 사소한 일처럼 덧붙였습니다.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임대 정리하고 기계들도 처분하고. 그런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리는 그런 거 모르니까. 은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용실은 어머니와 은희가 평생을 함께 일궈온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그저 정리해야 할 짐덩이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난 엄마랑 평생을 살았는데 왜 난 늘 남인 건가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갈 테니까 서류 정리는 네가 해. 법무사 연락처 줄 테니까. 호섭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강남 건물 임대 관리하는 부동산 회사도 연락해서 명예 변경하고. 그날 밤 장례식장이 조용해진 후에도 은희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은희의 마음도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든든한 기둥 같았는데 이제 혼자 남겨진 현실이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은희가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들은 저를 그냥 짐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몇십억 되는 건물은 가져가면서 저한테는 이 낡은 집만 주고.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릴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을 기억하며 혼자서라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은 약속대로 서울로 올라갔고 은희는 혼자 남은 시골집에서 어머니의 흔적들을 정리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방에는 아직도 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바르시던 핸드크림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매일 아침 미용실을 열고 있었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네 할머니들이 가끔씩 찾아와 주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첫 손님은 옆집 할머니였는데 머리를 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자가 없으니까 이 동네도 썰렁해졌네. 그 양반이 얼마나 정이 많았는데. 할머니가 거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너도 이제 혼자서 힘들겠다. 괜찮아요, 할머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할게요. 은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미용실을 혼자 꾸려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머리를 하러 온 손님 같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정은희 씨 맞으세요?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은희가 앞치마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실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뵈었는데요. 은희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의 전령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 분이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리모델링이요? 은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입주해 계신 분들께 이전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이사를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잠깐만요. 새로운 소유주가 누구라고 하셨나요? 정호섭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그게 제 큰오빠인데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상속받으신 건 같은데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직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가족 분이시니까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유주 분의 지시에 따라 통보드리는 거라서요. 그날 저녁, 은희는 서울에 있는 호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호섭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미용실 건물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거. 호섭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연락 갔지. 다음 달까지 정리해야 돼. 오빠,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시지. 그랬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랑 제가 평생 일한 곳인데. 은희야. 이해해. 건물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호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임대료도 더 받아야 하고 건물 가치도 올려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낡은 미용실 하나 때문에 전체 건물을 망칠 수는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다른 곳에 자리 잡으면 되지. 요즘 임대료 싼 곳도 많고. 호섭이 마치 간단한 일처럼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미용실 접고 다른 일 해도 되고. 전화를 끊은 후 은희는 미용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40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일궈온 이 공간이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동네 부동산에 가서 다른 자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임대료는 예전보다 훨씬 올랐고 미용실로 쓸만한 적당한 자리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요즘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특히 상가는 더 심하고 예전 같으면 이 동네에서 미용실 하기 좋은 자리가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비싸져서. 은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미용실을 둘러봤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써오신 오래된 파마 기계들, 손때 묻은 의자들, 벽에 걸린 낡은 거울들, 모든 게 추억이었는데 이제 다 정리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건가요? 은희가 어머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빠들이 이렇게 차갑게 굴어도 되는 건가요?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김순자 할머니였는데 어머니와 가장 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은희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은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분노에 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못된 자식들이 어디 있어? 순자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니 장례 끝나자마자 이런 짓을 하다니. 말자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 할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동네 사람들이 들어요. 은희가 말렸지만 순자 할머니는 계속 화를 내셨습니다. 들어야지. 이런 페류나들 행동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순자 할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씀하셨어요. 말자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서울에서 잘 살면서 정작 어머니 돌봐준 딸은 이렇게 내쫓다니. 그날 밤, 은희는 미용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가위, 빗, 드라이어 하나하나를 손에 들 때마다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손님들 머리를 해드리시던 모습, 은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들이 눈앞에 선했어요. 폐업 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을 때 직원도 안타까워했어요. 정말 아쉽네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미용실이었는데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할머니들이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은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미용실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는 날, 은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40년 넘는 세월이 담긴 공간이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은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구름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은희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잃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은희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택배 기사가 등기우편 하나를 가져왔는데 발신인이 정호섭이었습니다. 뭐지? 은희가 의아하게 생각하며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공식적인 서류 몇 장과 간단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희야, 시골집도 정리해야겠다. 관리하기도 어렵고 세금도 나오고 해서 처분하기로 했어. 서류에 도장만 찍어서 보내주면 돼. 이사비는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은희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미용실에 이어 이제는 살던 집까지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동의서였어요. 은희는 급히 호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진에게 전화했는데 호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호섭이 형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따지지 마. 시골집 가지고 있어봤자 너만 손해야. 오빠, 저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은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작은 방이라도 얻어 살면 되지. 요즘 고시원도 괜찮고 호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주든지. 그럼 이사비는 얼마나 주실 건데요? 그거야 호섭이 형이 알아서 하겠지. 뭐 300, 500 정도? 호진이 대충 답했어요. 은희는 기가 막혔어요. 시골집이야 낡긴 했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은 되는 집인데 이사비로 500만 원이라니.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말이었고요. 다음 날 은희는 직접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형제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첫 차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은희는 호섭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은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경비실에서 확인 전화를 하고 나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을 올라가는 동안 은희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호섭의 아내 미경이 문을 열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미경은 은희를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은희 씨, 갑자기 왜 올라오셨어요?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좀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은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은희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넓은 거실과 고급 가구들, 큰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뷰까지. 이곳이 어머니의 강남 건물 임대료로 마련한 집이라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잠시 후 호섭이 나타났어요.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그것도 비싸 보이는 브랜드였습니다. 은희야, 왜 갑자기 올라왔어? 전화하지 그랬어. 호섭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빠, 시골집 처분하는 것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은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해요? 서울에서 살면 되잖아. 시골에 혼자 있으면 외롭기만 하고. 호섭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빠, 그 집은 어머니가 평생 사신 곳이에요. 은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억도 많고 저한테는 소중한 곳이라고요.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은희 씨,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빈집 관리하는 것도 돈이고, 세금도 계속 나가는데 비효율적이잖아요. 맞아. 호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아. 이사비도 주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사비가 얼마예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호섭이 대충 말했어요. 원룸 보증금이랑 이사비면 충분하겠지. 은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오빠, 그 집이 5천만 원은 되는데 이사비로 500만 원이요. 야, 그 집이 5천만 원이나 해? 호섭이 코웃음을 쳤어요. 시골 단칸방이 무슨 5천만 원이야. 기껏해야 2천, 3천만 원이지. 그래도 너무 적잖아요. 은희가 억울하게 말했어요. 그때 호진이 들어왔어요. 주말이라 가족들과 함께 온 모양이었는데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왜 여기 있어? 호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호섭이 상황을 설명하자 호진도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야, 이해해.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애들 교육비며 뭐며 돈 들 곳이 한두 곳이 아니야. 호진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특히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싼데. 하지만 오빠들, 어머니 유산을 이렇게 나누는 게 맞나요? 은희가 목이 메인 채로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 딸인데.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은희 씨,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오빠들이 주겠다는 것도 고마워해야죠. 법적으로는 3분의 1씩 나누는 게 맞지만 시골집은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아. 호섭이 거들었어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은희는 더 이상할 말이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형제들이 이렇게 차갑게 굴 줄은 몰랐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은희가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생각할 게 뭐 있어? 호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류 보내. 안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집을 나오는 은희의 뒷모습을 보며 호진의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이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어차피 우리가 다수니까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호섭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형제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는데 뒤쪽 구석에 하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어머니가 직접 쓰신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내 이름은 김말자이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전 재산은 막내딸 정은이에게 모두 상속한다. 은희는 나를 끝까지 돌봐주었고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주었다. 두 아들은 각자 성공했으니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유는 은희가 다 알 것이다. 2024년 3월 15일 김말자. 은희는 유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글씨 하나하나가 눈에 선했습니다. 엄마, 은희가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이제 은희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형제들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였어요. 유언장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형제들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섭의 집 앞에 도착한 은희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번에도 미경이 문을 열었는데 은희를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서류는 안 보내고.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두 분 다 계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은희가 가방을 꼭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호섭과 호진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주말이라 가족끼리 모여있던 참이었는데 은희가 나타나자 모두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은희야, 또 뭐 때문에 왔어? 호섭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서류에 도장 찍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은희는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빠들,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유언장이에요. 형제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호섭이 유언장을 받아 읽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게, 호섭이 유언장을 흔들며 말했어요. 이걸 누가 믿겠냐? 오빠,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은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필체도 어머니 것이고 도장도 찍혀 있잖아요. 호진도 유언장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은희야, 요즘에는 위조하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 위조라고요? 은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은희 씨, 어머니가 그렇게 편애하실 분이었나요? 아들 둘은 놔두고 딸한테만 전 재산을 준다고요? 말이 안 되죠. 맞아. 호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하신 말씀도 있고 아들들이 잘 되어서 다행이다. 은희는 시집도 못 가고 걱정이라고 하셨잖아. 은희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늘 은희가 내 옆에 있었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빠들, 제발 믿어주세요. 은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호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너 이거 욕심 같아.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걸 들고 나타나다니. 욕심이라고요? 은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평생 모셨는데 욕심이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전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건 욕심이지. 호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어머니 아들인데. 미경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은희 씨,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족 관계만 나빠져요. 그냥 원래 약속대로 하세요. 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오빠들이 안 믿으신다면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원에 가서 확인받겠어요. 호섭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위조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어. 위조 혐의라고요? 은희가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지. 호진이 거들었어요.
이런 가짜 유언장 만들어서 사기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은희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진실을 말하는 자신이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 호섭이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조용히 원래대로 할 거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도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집을 나서는 은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유언장을 들고 왔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더 큰 절망감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딸 진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희는 은희의 외동딸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진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미용실을 잃은 것부터 시골집 처분 얘기, 그리고 유언장을 발견한 것까지. 엄마, 정말요? 할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진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런데 삼촌들이 위조라고 해서 은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진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라면 꼭 밝혀내야 해요. 하지만 진이야, 삼촌들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맞서면 되죠. 진희가 힘주어 말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쓰신 거라면 증거가 있을 거예요. 진희의 말에 은희는 조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증거 찾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방을 더 자세히 뒤져봤어요. 서랍 구석구석, 옷장 뒤편까지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평소에 쓰시던 수첩을 발견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일상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월 17일 은희가 팥죽 끓여줌. 기운 좀 났음. 7월 9일 오늘도 은희가 약값 대신 내줌. 고마운 딸이야. 은희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 주셨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동네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봐준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김말자 할머니 말씀이세요? 간호사가 기억하며 말했어요. 정말 은희 씨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내 딸 은희는 참 효녀다. 은희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시면서 마트 사장님도 비슷한 증언을 해주셨어요. 말자 씨가 늘 하시던 말씀이 은희는 내 보배다였어요. 아들들 얘기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 하지만 이런 증거들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진이와 함께 앉아서 대책을 의논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휴대폰 쓰셨죠? 진이가 물었어요. 그럼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시고. 그럼 통화 기록이나 문자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걸 찾아보면 할머니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은희는 어머니의 휴대폰을 찾아서 확인해봤어요. 정말로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어요. 은희가 오늘도 병원에 데려다 줬어. 정말 고마운 딸이야. 은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 아들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은희만 믿을 수 있어. 이런 문자들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어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증거가 생겼네요. 진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삼촌들이 믿어줄까? 은희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믿어주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받으면 되죠. 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증거들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모은 다음 날, 은희는 진이와 함께 시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는데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접수대와 정돈된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 예약하신 정은희 씨 맞으세요?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은희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죽음, 형제들의 재산 분할, 미용실을 잃은 것, 그리고 발견한 유언장까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꺼내자 변호사는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필체가 일관성이 있고 도장도 선명하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형제분들이 위조라고 주장하신다고 했죠? 네, 믿어주지 않아요. 은희가 속상한 마음으로 답했어요. 그럼 다른 증거도 있으시나요? 어머님의 평소 의향을 알 수 있는 자료 같은 것 말이에요. 은희는 가져온 가방에서 수첩과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수첩이랑 문자 기록들이 있어요. 김 변호사는 수첩을 펼쳐보며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어머님이 직접 기록하신 일기 같은 건데 은희 씨에 대한 고마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휴대폰의 문자 기록들도 확인한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유언장의 진위 여부는 법원이 지정한 필적 감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정황 증거들이 뒷받침해 주니까요. 정말요? 은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소송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테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해봐요. 할머니의 뜻을 지켜야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은희는 정식으로 소송을 의뢰했어요. 변호사비가 부담되긴 했지만 진이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먼저 어머니와 가장 친했던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순자 할머니, 어머니가 평소에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은희가 물었어요. 그야 당연히 기억하지. 순자 할머니가 단숨에 대답했어요. 말자가 늘 하던 소리가 은희는 내 보배다. 은희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얘기였어. 정말요? 그러. 아들들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 가끔 호섭이랑 호진이는 성공해서 다행이다 정도. 그런데 은희 얘기는 매일 했어. 순자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 나중에 법원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말자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순자 할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다음으로 은희는 동네 병원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봐준 박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김말자 할머니요? 정말 인상 깊은 분이셨어요. 박간호사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병원에 올 때마다 은희 씨 자랑만 하셨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 딸 은희는 참 착해요. 나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도 원망 한마디 안 해요라고 하시면서. 박간호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간호사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은희한테 전부 남겨주고 싶다고. 그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요? 은희가 가슴이 뛰며 물었어요. 네, 분명히 기억해요. 작년 겨울이었는데 수행 맞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박간호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은희는 박간호사에게도 나중에 증언을 부탁했고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마트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이었거든요. 말자 할머니 참 좋은 분이셨지. 마트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물건 사실 때마다 은희 씨 얘기만 하셨어. 어떤 얘기요? 우리 은희가 이것도 사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워낙 착해서 자기 것은 하나도 안 사달라고 해라고 하시면서 속상해 하셨어요. 마트 사장도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접촉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강남 건물의 10% 지분을 주겠다고 하네요. 10%요. 은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시골집은 그대로 가져가라고 하고요. 대신 유 원장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조건입니다. 은희는 잠시 고민했어요. 10%라도 받으면 당장 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될 텐데. 하지만 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안 돼요. 할머니 뜻대로 해야 해요. 맞아요. 은희 씨, 김 변호사도 거들었어요. 우리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끝까지 가보시죠. 그날 밤, 은희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은희가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오빠들이랑 싸우는 게 맞는 건가요? 바람에 촛불이 흔들렸지만 은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은희야, 포기하지 마. 엄마가 힘내라고 했잖아. 소송이 시작되고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중요한 소식이 왔어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짜입니다. 김 변호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법원에서 신뢰하는 한국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한 결과 유 원장이 김말자 씨가 직접 쓴 것이 확실하다고 나왔어요. 은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의 진심이 마침내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이제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은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거의 확실합니다.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전문기관의 필적감정 결과의 증인들 증언까지 더해지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진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진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마침내 세상에 인정받을 날이 가까워 온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은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진이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법원 건물이 이렇게 크고 위험 있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머니의 유언장을 가방에 꼭 챙겨 넣고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상대편석에 호섭과 호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유명 로펌 출신이라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희를 보는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기 봐. 끝까지 고집 부리네. 호섭이 작은 소리로 호진에게 말했어요. 쯧쯧,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게 되다니. 호진도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호진의 목소리에는 호섭과 달리 어떤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중년의 엄숙한 표정을 한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사건을 호명했습니다. 김말자 유 원장 효력 확인 사건을 개정합니다. 김정우 변호사가 일어나서 입론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부, 피상속인 김말자는 생전에 자필 유 원장을 작성하여 전 재산을 막내딸 정은이에게 상속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유 원장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한국감정평가원의 필적감정을 통해 진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부, 해당 유 원장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닙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재산을 아들 둘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 자녀에게만 물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김순자 할머니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김정우 변호사가 물었어요.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피상속인이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말자는 항상 은희 자랑만 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은희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은희는 내 보배다. 이런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병원 갈 때마다 은희가 모셔다 드리면 저한테 전화해서 고마워하셨어요. 아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들들은 가끔 성공해서 다행이다 정도만 하셨어요.
은희 얘기에 비하면 거의 안 하셨다고 봐야죠. 한 번은 아들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괜찮지만 은희는 나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평생 고생만 시켰다고 하시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다음으로 박 간호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김정우 변호사가 물었어요. 작년 겨울에 수액을 맞으시면서 내가 죽으면 은희한테 전부 남겨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박 간호사가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이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호섭과 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는 어떠했나요? 아주 또렷하셨어요. 의식도 명확했고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은희는 나를 평생 돌봐줬는데 아들들은 각자 성공해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마트 사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은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호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휴정 시간에 호진이 갑자기 상대편 변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저한테 중요한 게 생각났어요. 호진이 속삭였어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내용이 제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어요. 상대편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호진은 핸드폰을 확인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부, 저희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피상속인과 호진 씨의 마지막 통화 녹음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호섭이 호진을 노려봤지만 호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자 김말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호진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뭐예요? 은희한테는 말 안 했지만 내 마음 다 알 거야. 걔가 진짜 내 딸이다. 너희들은 이제 다 컸고 성공했으니까. 괜찮지만 은희는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어. 자기 꿈도 포기하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내가 죽으면 은희 혼자 남겨두고 갈 텐데. 걱정이 태산이야. 너희들은 각자 가정도 있고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엄마 도움 필요 없지. 녹음을 듣던 은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이었고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녹음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호섭이 호진을 노려봤지만 호진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지금 내놓는 거야? 호섭이 작은 소리로 호진에게 화를 냈어요. 형, 우리가 틀렸어. 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우리가 몰랐던 거야. 저 녹음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은희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 하지만 호섭은 여전히 완강했어요. 그래도 안 돼. 재산이 걸린 일인데 감정 따위로 될 줄 알았어. 호섭이 차갑게 말했어요. 재판장이 정리를 요구했어요. 오늘 심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호진이 은희에게 다가왔어요. 은희야. 호진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호섭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호섭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호진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역력했어요. 어머니의 녹음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이가 어머니의 팔을 꼭 잡았어요. 엄마, 둘째 삼촌 표정 봤어요? 뭔가 깨달은 것 같던데. 그래도 큰 삼촌은 아직도.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진실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진이가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그날 밤, 은희는 어머니의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걔가 진짜 내 딸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은희는 울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호진 오빠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재판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은희는 진이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달랐어요. 지난번 재판에서 호진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희망을 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법정에 들어서자 호섭과 호진이 이미 앉아 있었는데 두 형제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호섭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호진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뭔가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형,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호진이 작은 소리로 호섭에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호섭이 차갑게 답해. 그런 거 상관없어. 법적으로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재판장이 입장하자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김정호 변호사가 일어나서 마지막 변론을 했어요. 존경하는 재판부, 지금까지의 증거들은 피상속인 김말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감정평가원의 필적감정 결과 유 원장이 진보님이 확인되었고 다수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 그리고 피상속인이 직접 남긴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유 원장의 진정성을 뒷받침합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특히 피상속인은 생전에 정은희 씨가 자신을 평생 돌봐주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반면 두 아들은 각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 더 이상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상대편 변호사도 마지막 반박을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 아무리 한 자녀가 효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른 자녀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법적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의 화합과 상식적인 재산 분배를 고려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호진이 갑자기 일어선 것입니다. 잠깐만요. 재판장님, 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진아, 뭐 하는 거야? 호섭이 당황해서 호진의 팔을 잡았어요. 앉아. 하지만 호진은 호섭의 손을 뿌리치며 계속 말했어요. 저에게 새로운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상대편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호진을 바라봤고 은희도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호진이 가방에서 작은 캠코더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녹화하신 영상입니다. 호진이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그냥 두었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호진아, 호섭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편 아니었어. 형, 미안해요. 호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머니 뜻이에요. 제가 숨길 수가 없어요. 호섭이 호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어요.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김말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몸은 많이 야위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촬영 날짜를 보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야. 김말자가 화면을 향해 말했어요. 내 몸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만약 내가 갑자기 못 돌아오면 이 영상을 봐줬으면 해. 영상 속 김말자가 계속 말했어요. 내 유언은 은희에게 모든 걸 주는 거야. 호섭이랑 호진이는 이미 성공했고 각자 가정도 있어서 더 이상 엄마 도움 필요 없지. 좋은 직장에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잖아. 하지만 은희는 나 때문에 평생을 희생했어. 김말자가 잠시 기침을 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은희는 25살 때 좋은 사람이 있었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결혼을 포기했지. 그 남자는 은희를 기다려주겠다고 했는데 은희가 미안하다고 헤어지더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만 돌봐줬어.
은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희생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상 속 김말자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은희가 감당했는데 나는 은희에게 뭘 해준 게 있나? 미용실도 같이 했지만 실제로는 은희가 다 했어.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하고 약 먹을 시간마다 깨워주고. 김말자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호섭이랑 호진이가 나쁜 아들들은 아니야. 그런데 바빠서 자주 못 와. 명절이나 생일 때나 보지. 그것도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게 보여. 하지만 은희는 매일 내 옆에 있어. 내가 우울할 때 말벗도 되어주고 아플 때 손잡아주고 남매 중에 나와 끝까지 함께 해준 건 은희 하나뿐이야. 김말자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은희에게 물려주는 거야. 이게 내 진심이고 아무도 바꿀 수 없어. 은희야, 미안하고 고마워. 평생 너만 믿고 살았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호섭도 할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호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시 휴정한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호진이 은희에게 다가왔어요. 은희야, 정말 미안해. 호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어머니 영상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 오빠.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욕심만 냈네. 호진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등한시했는데 너만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했잖아. 하지만 호섭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호진아, 내가 배신한 거야. 호섭이 소리를 질렀어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형, 이게 배신이 아니야. 호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 어머니 뜻이야. 우리가 어머니한테 뭘 해드린 게 있어. 은희만 평생을 바쳤잖아. 재판이 재개되자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어요. 자필 유언장 및 동영상 증거, 그리고 다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유언장은 피상속인 김말자의 진정한 의사로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따라서 김말자의 전 재산은 정은이에게 단독 상속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드디어 어머니의 뜻이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호진이 다시 은희에게 다가왔어요. 은희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해보자. 호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진이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할머니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응,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은희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은희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은희가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셨구나. 판결이 나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은희는 아직도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뜻이 마침내 세상에 인정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후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호진이었습니다. 혼자 온 모양이었는데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은희야, 시간 있니? 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들어오세요, 오빠. 은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거실에 앉은 호진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꽃다발을 은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니 산소에 갖다 드리려고 샀는데 너한테 먼저 드리고 싶어서. 호진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오빠. 은희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어요. 은희야, 형이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어. 호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한테도 며칠째 말을 안 해. 하지만 나는 이제 확신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호진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봤다고 했어요. 어머니 영상을 보고 나서 잠을 못 잤어. 호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언제 안부 전화라도 제대로 드린 적이 있나 싶어서. 명절 때나 가끔 들르고, 그것도 아내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면 금방 일어나고. 오빠, 그런 말씀 마세요. 은희가 위로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사실이야. 호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는 어머니와 매일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아프면 병원 모셔다 드리고, 우리는 성공했다고 자만하면서 정작 부모님께는 소홀했어. 호진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작년 어머니 생신 때 기억나? 나는 돈만 드리고 바로 갔잖아. 그런데 너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미역국도 끓이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도 무치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은희도 그날이 기억났어요. 어머니가 호진이도 바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시면서도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도 호진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일 핑계로 가끔 들르기만 했는데 너는 매일 병원에서 밤을 새웠잖아. 간병인 쓰자고 해도 어머니가 은희가 있는데 뭐 하러 하시면서. 두 남매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호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나 어머니한테 용서 빌고 싶어. 산소 가서. 그럼 같이 가요, 오빠. 은희가 말했어요. 다음 날 은희와 호진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가는 길에 호진이 말했습니다. 형한테도 말했는데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너무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야. 괜찮아요. 은희가 말했어요. 큰오빠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산소에 도착해서 호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불효자 호진입니다. 호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은희가 얼마나 소중한 딸인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아들인지. 은희도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엄마, 호진 오빠가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호섭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 온 모양이었어요. 형, 호진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호섭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산소 앞에 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호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희와 호진은 놀란 표정으로 호섭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영상을 몇십 번도 봤어요. 호섭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면서 정작 어머니는 등한시했어요. 호섭이 고개를 들어 은희를 바라봤어요. 은희야, 형이 미안하다. 호섭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를 그렇게 대했던 것도, 어머니 뜻을 무시했던 것도 정말 미안해.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괜찮아요. 은희가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호섭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그리고 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호섭은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해봤다고 했어요. 미경이도 말하더라고. 당신들이 너무했다고. 호섭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내한테까지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정말 부끄럽더라. 세 남매는 어머니 앞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인 오해들, 서운했던 마음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답게 지내자. 호섭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맞아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호진이 제안했어요. 은희야, 이제 강남 건물 관리는 우리가 도와줄게. 너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할 거야. 그리고 시골집도 우리가 가끔 와서 정리 도와줄게. 호섭도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호섭이 말했어요. 은희야, 미용실 다시 하고 싶으면 자리 알아봐 줄까? 아니에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진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호진이 거들었어요. 그날 저녁, 세 남매는 함께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다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냉면 좋아하셨지? 호섭이 말했어요. 맞아요. 여름마다 여기 오자고 하셨는데 은희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 어머니 기일 때마다 여기서 만나자. 호진이 제안했어요. 집에 돌아온 은희는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이야, 삼촌들이랑 화해했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진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 은희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엄마, 오빠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은희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원하셨던 게 이거죠. 촛불이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셨네요. 은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진실은 결국 시간을 이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그 마음은 서랍 속에 잠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가족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